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서울 시민을 위해 정말 발로 열심히 뛰는 의원 두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네. 김인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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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변호사 두 분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서울시 의원 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좀 보람된 순간들 있으실까요? 일반 주민으로 있을 때 그 민원 제기했을 때 즉각 되지 않아서 저도 마음 먹고 그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저도 시의원이 됐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데 사실 네. 주차 위반이라는 편하죠. 것은 뭐 교통 흐름 방해를 뭐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골목길마다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형식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 의원이 되면서 조례와 또 의원으로서의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즉각 시행이 되니까 참 의원 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구로구 출신인데요. 구로구의 아들로 통합니다. 요즘에 조금 제가 야유였나 봐요. 네. 식당을 가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들을 대하는 사장님 입장으로. 어머니께서 아니 우리 김 의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어. 그러면서 밥 한 공기 다 갖다 주시면서 잘 버무려 주시고. 이거 한 그릇 더 먹고 힘내라고 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들의 역할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든든한 어떤 정책을 또 지원해주는 하나의 아들의 역할도 또 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누군가가 챙겨줄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럼요. 저도 네. 와이프가 비타민이라도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오고 가는 적이 있네요. 아니, 네. 그렇죠. 오고 가야 정이지 네. 오고 가지 않으면 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타민 드렸는데 뭐가 올까요?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30선을 지정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이 30선 중에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을지 먼저 김태수 의원님의 선택한 조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노인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러니까요. 자기는 안 늙을 줄 아나 보지. 그러면 저 어르신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저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을 텐데 어르신은 어디를 가야 할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맞아요. 해통이도 속상하네요. 그래서 서울시는 노인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돕는 서울특별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노인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예요. 만약에 지낼 곳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요. 다행이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노인 학대 행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맞아요.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고 젊은 세대에서는 부모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들이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학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300에서 1,800여 건이 야. 되기 때문에 연간. 예, 연간. 그게 사실은 뭐 남의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일 같고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이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학대가 비단 신체적인 학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이나 아니면 뭐 성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그리고 유기나 방임을 하는 것도 사실 학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 내지는 단순한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유기나 방임이 이제 행해졌다라고 할 경우에 또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도 사실 학대로 봅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인 착취가 있고 뭐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몰래 빼돌려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그 학대를 막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좀 촘촘하게 그래도 법안은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 그리고 위자료 청구 네. 이런 사건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자녀들도 그렇게 말도 또 안 돼요.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학대할 경우에는 또 상대방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같이 자녀와 같이 한쪽 일방을 또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활을 일단 분리하는 게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짜 너무 슬픈 얘기네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네. 사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거잖아요. 노인분들이. 워낙에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큰 분들이었던 분이 어른 되면서 나이 드시면서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학대까지 발생한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대 이후에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심리적인 평안과 다시는 그런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례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해야 되지만 네. 특별히 법에는 그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이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오. 복지시설에서 아. 직무상 학대 행위를 알게 됐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규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네. 보니까 노인 학대의 당사자는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크네요.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면은. 아무래도 피해자다 보니까 그렇죠. 위축이 돼가지고 예. 내가 신고를 했다가 또 내 가족이 그럼요. 피해를 또 입는다. 내가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노인 학대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치매를 혹시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인재 의원님은 어떤 조례를 선택하실지 소상공인 지원 중요하죠. 속상하다. 그러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힘들어서 진짜 속상하다. 무슨 일이에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니까 소상공인들 타격이 커서 걱정이야. 맞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어요. 오, 뭐가 좋은 거야? 소상공인의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답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구나. 그래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웃을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될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2020년 새해 첫 조례로 만들었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들에 대한 절차들을 만들고 또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가장 일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노동 환경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요즘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마트나 아니면 카페, 빵집, 떡볶이집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들을 해서 그분들이 경쟁력 있는 골목 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근거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같은 장기화된 이런 재난 상황 그리고 국내 경제가 굉장히 침체될 때 소상공인들이 경영적인
안정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 지원 안전 자금들을 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 경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폐업을 하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고 우리 서울시의 중요하죠. 사실 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들의 풀뿌리 경제거든요. 네네. 우리 서울시의 큰 미래 경제를 위해서도 작은 실핏줄의 경제를 확보하는 조례가 바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입니다. 정말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유통이거든요.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대규모 유통망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다 하고요. 게다가 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직원을 쓰는 데 있어서 장사가 너무 안 될 경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원한테 이 고용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 게다가 더더더더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이럴 경우 폐업하잖아요. 폐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완벽하지 않나요? 와, 저거 진짜 이거 대단하다. 예. 이거 뭐 이렇게 대단해? 지금 뭐 변호사님 표정만 보면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조례로 소상공인을 이제 어깨 확 펴고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의 발길이 없었잖아요. 네. 영업 제한도 있었고 또 규제 제한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는데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서울시의 어떤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의 골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긴급 재단 안전 지원금을 한 4천억 정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작게나마 그래도 잠깐 숨통이 틔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작은 경제에서 큰 따뜻함과 또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네. 골목길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어른분들이거든요. 20, 30년씩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서 주문을 받으시고 그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아니면 퀵서비스한테 해서 배달해드리세요. 몰라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한 곳에다가 그런 온라인의 마켓에서 주문을 받고 네. 또 배달까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드립니다. 아. 서울시의 상품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골목 경제 또는 전통시장 가서 내가 네. 온라인으로 장보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시장을 볼 수도 있고 네. 전화로 주문할 수도 있고 네. 집에서 편안하게 그 상품을 대형마트에서 받아보는 것처럼 우리 골목 경제의 따뜻한 상품들을 집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네. 그 매출액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처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뭐 1억 한도, 그러다가 네. 이제 2억 한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년 매출액이 2억이라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매출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하면 사실 뭐 굉장히 소상공인이지만 최소한 매출액 1년 5억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의 근거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그 1년간 매출의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의 확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면 그 대상의 범위가 또 넓어지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보다 또 2021년, 2022년, 2023년대는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나고 네. 소상공인 분들도 네. 다시 좀 활짝 웃고 네. 좀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네.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지원 때문에 참 고맙기도 하지만 네. 이제 지원 안 해주셔도 돼요 하는 세상이 네, 빨리 왔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좀 더 보완해야 할지 배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하면은 그 랩 배틀 있잖아요. 오. 쇼미더머니 생각이 나면서 예. 뿔뿔뿔 배틀 플레이
클라이맥스. 저는 이거 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네. 갑자기 그 톤이 굉장히 높아지시면서 배틀을 좋아해요. 배틀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승부욕이 대단하신 아, 거예요. 예.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배틀 우리 뭐 하나 좋아하시죠?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주시죠. 저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반인이라. 저희는 잔잔하게 그냥 뭐 네. 일단은 굉장히 논리적인 걸로 밀어붙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각자 자신의 팀에서 맡은 그 조례를 빛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논리가 좀 부족할 때는 랩 배틀로 톤을 올려서 기싸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의 이름은 이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그 맹견에 대한 보호자의 뭐 책무라든가 또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뭐 또 그다음에 소유자의 관리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뭐 노인 보호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에 출입 금지하게 만들었고 보호자의 그 동의 없이 격리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 그런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뭐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만지거든요. 개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제 목줄을 하고 뭐 입마개를 착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시의 사고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맹견 출입 금지 이제 장소들을 좀 신설한 점이 이제 눈길이 가고 그 유기견 입양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조례로서 또 해놓는다는 게 굉장히 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를 뭔가 이제 법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좀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좀 이 조례 의미가 있다. 맞아요. 저는 동물보호 조례라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는 건가 했는데 동물 보호를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고는 참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 뭔가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부족한 점이나 칭찬도 좋고요. 뭐 하실 이순재 말씀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한마디 하시고 이순재 네. 선생 뭐 하는 게야? 안 되네요. 밖에 났어요. 예. 이순재 선생님이 저 멀리서 지금 오려고 하시는데 버스를 못 타시네요. 이순재 예. 선생님 승차를 못해. 아유 오늘 그래도 우리 김태수 의원님 좀 웃으셨네요. 저 덕분에. 예. 가장 환하게 뭐 웃으셨어요. 저런 변호사가 다 있나. 네, 네. 재밌구나. 우리 더 좋은 조례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의원님. 그럼 조례 이름부터 네. 먼저 좀 설명을 조례 해주시죠. 이름 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 건축법상의 이 나대지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또 뭐 공원이라든지 네.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용적률을 좀 높이는 거. 요 조례에서 규정을 둔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큰 단위의 재개발, 뭐 뉴타운 네. 또는 큰 블럭 단위의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서민들이 살고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곳에서는 사실 저층 주거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층 주거지에서는 삶의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고 추억들이 얽힌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다 싹 밀어버리고 헐고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올리면 그것도 좋은 도시의 활력이 되긴 하지만 시민들의 삶 그리고 높은 아파트 가격을 쫓아가기 위한 경쟁력 또 가게의 경제가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20가구 미만이라든지 그런 가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빈집 및 활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일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빈집이 있을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게요.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유리창 효과라고 해서 빈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안 좋은 범죄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빈집이 있는 곳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곳에 카페라든지 주민들의 활력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두세 가구가 함께 원룸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로 개량해 준다든지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 사업보다는 지역에 맞고 지역의 맞춤형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지원 조례이기도 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탈바꿈하는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어쨌든 네. 지원을 하는 거죠. 서울시 빈집 및 활용에 관련된 조례에서도 이 지원 근거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빈집이 그러면 어떻게 있는 상태인가? 6개월 전기나 수도가 단수가 됐다든지 그 기간이 1년 동안 장기화됐다 하면은 그 소유주 또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곳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어려웠고 또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빈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주와 왜 관리를 못하신 것에 대한 애로를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일정 기간 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그러면 그 분도 월세를 넣든지 아니면 어떤 영업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일정 기간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주거로 활용할 때 과도하게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시세의 한 7, 80%의 안정적으로 몇 년간은 그곳에서 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 반려견들하고 함께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면 네. 또 좋겠다는 생각이 네, 문득 네. 드네요. 정말 우리가 사는 바로 옆집이 비어 있다고 하면 무서운 생각부터 들기 마련인데 네. 거길 뭔가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는 그 전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는 서울특별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대목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은 넣어야 되니까 그래야 바뀌니까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제 니즈에 의해서 마련을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민원이 저희한테 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해당 공무원 찾아가고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또 법률적으로 또 조례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따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몸은 하나인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시의회 민원 조례를 통해서 규정으로만 돼 있던 것을 조례를 통해서 민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고 또 민원 행정 상담관을 둬서 우리 시의원들의 민원들을 일괄 취합을 해서 그쪽에서 그 행정 집행부하고 그 조율을 통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께서 공무원이신데 네. 의원이 매일같이 어떤 민원의 사안을 가지고 공무원들 불러서 이야기하면 부담이 많이 되겠죠. 아이, 진짜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되죠. 예. 누군가가 중간에서 왕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민원의 해당 부서는 어디인지를 자기가 찾아보고 그 공무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런 민원은 어떤 민원 속에서 해결돼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도 의원들이 불러서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부담을 덜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에는 이해관계들이 청충해요. 그럼요. 나한테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렇죠. 누구한테는 상충되죠. 반대가 돼요. 시민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들한테 여기는 좋습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시민권익 담당관이 그런 완충 역할을 잘 해서 서로 민원인도 기분 상하지 않게끔 충족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간부 또는 서울시의 하급 공무원들도 이 조례를 많이 활용하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을 해드렸네요. 아, 지금 우리 조례 소개하기 바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님. 네, 저거 가까우니까 낼 게 그렇습니다. 없죠. 네.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전의 골목길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놀이터, 또 우리 엄마 또 주변의 아주머니들한테는 하나의 소통의 장, 마실방이기도 예전에는요. 하고, 그렇죠? 네. 또 여인들한테는 밤늦게 애교스러운 그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골목길이 근데, 그러고 있었나요? 네, 근데 이전의 골목은 그런 우리에게 추억을 갖다 주는 골목이었는데 요즘의 골목은 어떤 우범 지역. 어둡고 네. 우범 지역이고 무섭고. 또 여성 혼자 골목길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으스스한 그리고 옛날에 따뜻한 추억보다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골목길이 조금 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문 밖을 나오면 첫 대면하는 곳이거든요. 조금 더 환하게 네. 바닥서부터 주변이 깨끗한 골목으로 만들고 또 어른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는 범죄 예방 골목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서로가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것이 골목길 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로수길이라든지 맞아요. 뭐 다양한 골목의 이면 네. 그곳에서 카페 예쁜 곳을 보고 연인들도 가서 서럽게 음.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소품 가게 가서
이거 정말 이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또 활성화되기도 하고 네.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골목이 살아나면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의 경제도 살아나고 마을의 활력도 살아나고 또 그만큼 깨끗한 주거 환경이 되면 아파트의 가격에서 소외돼서 저층주거지에 있는 사람들도 저층주거지도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중요하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이 되면 저는 집값도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네. 집값까지 네. 아파트만의 정답이 아니다. 맞습니다. 어. 네. 어떠신가요? 이거 이쯤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뿌잉뿌잉뿌잉! 이게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어우. 이길 수 있으면 저는 이겨요. 그 그럴 줄 뿔뿔뿔은 알았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골목길 그거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골목 노래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네. 우리 의원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계속 우리 아나운서님만 보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이 옛 생각만 떠올려서 추억으로만 되돌아가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골목길이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 서울은 발전 속도에 따라서 뭔가 높은 고층 빌딩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구나라고는 인식만 있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서울을 만들어 왔어? 이 사람들이 예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갈수록 없어져요. 없어져요. 골목에서 그들의 삶을 알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추억과 또 이 사람들의 도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서울이 미래의 글로벌 10대 메가시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은 높은 빌딩, 고층 건물이 아니라 이 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을 일구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맞아요.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인데요. 그러니까 여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맞이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 그냥 쉰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어떤 여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례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가를 위한 시민들의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예산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가 관련된 기본 조례이고 이것이 없다면 그래도 시민들의 삶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시의 관리를 잘 통한 여가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조례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공부만 했었어도 이게 예. 밀리지 않았을 텐데. 예. 근데 너무 정말 구현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저한테 너무 필요한 조례 같아요. 저는 진짜 놀 줄을 몰라가지고요. 이게 뭐 쉬는 날 있으면 오빠 뭐 할까? 막 계속 남편만 따라다녔거든요. 요거 이제 따라가면 되겠네요. 제가 이지의 나라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례 직접 짜고 계획 짜고 그래서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다 모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은퇴하고 서울시 조례를 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야 된다. 잘 쉬어야 뭐 일도 공부도 능률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시작하신 거죠? 네. 진짜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예. 서울 한강공원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나갔다가 음. 거기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어요. 공원에서? 뭐 거기서 할 여가 게 활동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나갔다가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서 알게 모르게 칭찬을 해드렸네요. 네. 변호사는 원래 바쁘지 않으세요? 뭐 패소한 날이었나 봐요. 제가 부족한 날이 있었어요. 네, 이 삶의 기본이 되는 공간 어디일까요? 주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주거 중에서는 가장 우리 주거의 취약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청년들이 집이 없고 또는 고가의 월세 부담 때문에 비싸죠. 집값의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면 그것이 부모님들의 걱정이거든요. 그런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기본 조례이고 네.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주택만 공급한다고 해서 잠자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주택 공급에는 일자리, 놀자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함께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와. 또 다양한 일자리를 그곳에서 창출할 수 있는 곳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거든요. 그 협업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소통 공간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청년들이 이제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또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서로의 개인 국립 공간에서 또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고 이런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택도 공급하지만 네. 청년들이 삶을 계속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청년 주거 기본 조례입니다. 저 이 부분은 정말 정근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네. 같은데 고시원에 사신 적이 아,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청년 시절. 그러니까 그러셨나요? 저는 사회 초년생 네. 시절에 고시원에서 한 7개월 정도를 이제 그러셨군요. 살았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돈을 어디서 네. 빌릴 때도 마땅치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네. 막 떨어져요. 네. 그 곱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석 달, 넉 달 지나고 넉 달 정도 지났는데 네. 동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네. 버짐이 막 피고 거짐이요? 영양실조 어떡해요? 쉬고 싶어도 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청년들이 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주거의 기본적인 공급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월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급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00% 자기가 월세를 내게 되면 서울시의 보조는 얼마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자기 부담과 또 보조 경비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청년 주거 포탈에 들어오면 그런 자세한 자기 조건에 맞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 앞에 말씀하신 빈집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청년 주거 네. 기본조례에 해당된 공급 유형이에요. 역세권 청년주택, 빈집, 그다음에 요즘 잘 알고 있는 행복주택 그런 모든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유형의 이 청년 주거 기본조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동반해야 될 우리 사회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센터라든가 장애인들의 교육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또 시장이 해야 될 책무 이런 부분을 좀 담아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장애나 아니면 다양한 어려움의 신체 활동,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려움, 어른들 세대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돌볼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김태수 위원장님이 우리 고령화 친화 도시를 만드는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장애인 어려움을 제정하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의 복지 관련된 조례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은 박수를. 박수를. 훈훈하네요. 네. 훈훈해. 그래서 쇼미더머니 한번 출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뿌잉뿌잉뿌잉. 아, 훌륭하십니다. 아유. 장애를 가지신 분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사실 그분을 돌보느라 가족들도 사실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저희도 완결편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총괄, 완결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의 취약계층들, 또 소외된 이웃들, 사회복지시설에서 탈시설이라는 기관에서 공간에 자기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 시설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보호받는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을에서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구에 사회복지사가 거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립을 지원하게 되고 또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주고 주변의 마을에 보면은 사회복지관도 있고 다양한 사회 경제에 활동하시는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립과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주택을 통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기능입니다. 이 주거 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또 자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예요. 내가 정말 편하게 쉬는데 내가 조금 더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지원주택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뭐 네. 폐가에 그냥 네, 무허가로 네. 거주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지금 그렇죠. 조례인 거죠? 네, 비주택 주거라고 합니다. 사실 고시원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비주택이죠. 판자촌이라고 하는 옛날에 판자 쪽으로 집을 저고 집단으로 어려운 분들이 살기도 칸막이만 하고, 이렇게 네, 써놓고, 그리고 네. 어떤 곳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한쪽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주택에 들어오셔서 살다 보면 일반인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 정말 이 두 의원님들이 네. 서울 시민들 정말 곳곳에서 좀 소외받는 분들까지 잘 보살피고 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옷감을 짜도 이렇게 촘촘하게 짤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의 삶의 곳곳에 A부터 Z까지 정말 네. 손에 닿지 않는 곳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정 활동에는 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 불호의 들어볼까요? 아들. 네. 불효의 아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또 이러한 재난 환경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민생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가운데 빨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구로선이 확정됐습니다. 고척동, 대봉일동, 수궁동, 온수동, 항동을 잇는 신구로선이 지역 내에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수역은 1호선, 7호선, 또 신구로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온수역에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더 활력 있는 도시로 서울의 시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류이동의 골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아트테리온 사업,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불호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생 공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경제가 서울시의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더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봉터미널이 역의 기능을 없애면서 여기가 주거 복합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서울시나 중랑구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아마 2023년 정도면 철거를 하면서 한 3, 4년 공사 끝에 이제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 서울시 의원으로서 열심히 협조하고 열심히 앞당겨서 이 상봉터미널 7구역이 중랑구의 랜드마크 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활동한 일환으로 풋살 구장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 풋살 구장이 이제 조성이 되면 많은 축구인들이 와서 잠시 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무나 와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구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늘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나 뭐 어떤 집행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소리는 못 듣습니다. 늘 그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정이 돼 있지만 제가 임기 동안만큼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고 네. 뜯고는 정말 주민을 위해 열심히 맹견처럼 이렇게 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또 구로의 아들로
구로 시민들의 든든한 시의원으로 구로 주민들의 발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로에서 살아가고 서울시에서 좀 더 미래에 안정된 꿈을 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데 말이 바뀔 것 같아요. 법은 멀고 조례는 가깝다. 저희가 미처 우리 살기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샅샅이 잘 챙겨주시니까 네. 이 얼마나 시민들이 전체가 살기 좋아지게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새삼 감사드리는 마음을 느끼게 그 되었습니다. 조례를 멋지게 설명해 주신 김태수, 김인재 두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양지인 변호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서울 라이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 life.